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군 시절,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이었다. 2달 위 고참 중에 가위에 정말 잘 걸리는 박병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옆 내무실에 생활하고 있었다. 그 고참은 3소대고 나는 2소대였다. 그때 내가 거의 물병장 정도 됐던 것 같다. 그 고참이나 나는 중대에서 거의 터치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 시절에는 이중대 악마 쌍두마차가 그 고참과 나였으므로 그 고참과 나는 덩치가 비슷했다. 근육질이나 뚱뚱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골격이 크고 키가 큰 스타일이었다. 둘이 같이 다니면 운동하는 사람인 줄 알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둘은 군 생활을 가장 많이 같이 하면서 무서운 것도 없었고 걸리적거릴 것도 없었다. 내무반 생활에서는 악마로 통하지만 군 생활에 있어서는 엘리트급이었다. 내가 병장을 막 달았을 때 일소대로 약간 이상야릇한 분위기를 내는 신병 하나가 들어왔다. 뭐랄까, 약간 멍한 느낌이랄까. 일반적으로 고생 꽤나 할 것 같은 그런 애들은 말 한두 번 섞어보거나 하루 이틀만 살펴보면 금방 티가 난다. 저거 고생 꽤나 할 놈이구나 하고. 근데 이놈은 그게 아니다. 내무생활 빠릿빠릿하게 잘한다. 훈련 같은 것들도 잘 받는다. 운동신경도 좋은 편인 것 같고. 하지만 묘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녀석 무당의 아들이란다. 뭐 크게 신경 쓰이는 것 같진 않았다. 이제는 가끔 농담도 하고 적응도 잘해 나가고 있었다. 한 번은 가위가 잘 걸린다는 내 고참에게 가위 걸렸을 때는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가위지 교차시키면 가위가 풀린다나 어쩐다나 그런 농담하다가 그 고참한테 목조르기를 당했던 걸 기억한다. 그때는 나도 옆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 아무튼 별탈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일찍 가서 근무를 하는 그런 날이었다. 근무라 봐야 행정반에서 먹을 거나 사다 놓고 TV 보면서 가끔씩 이상 없나 체크만 해주면 됐다. 근데 몇 시간쯤 지났나 그 고참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행정반에 팬티 차림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아휴, 뭡니까 박병장님, 바지라도 좀 걸치고 오십시오. 뭐 볼 거 있다고 홀랑 벗고 와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병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상의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뺐더니 2개를 피는 것이었다. 왜 그러냐고 수십 번 물어본 것 같다. 박병장이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야, 나 가위 눌리는 거 알지? 아까도 가위 눌렸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뭐 대수냐며 자주 걸리는 거 또 걸렸다고 왜 이렇게 사색이 되었냐고 물어봤다. 근데 박병장의 말이 아니 가위 눌렸을 때 또 가위 눌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풀릴 텐데 왠지 그놈 있잖아. 무당집 아들. 검지랑 중지를 가위처럼 교차하면 풀린다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내가 물었다. 그래서 가위는 풀립니까? 근데 박병장은 손가락을 교차하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란다. 웬 사람 목소리가. 야, 아유 그런다고 그게 풀리냐? 그럼 가위냐 그게? 박병장은 순간 누가 장난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가위가 풀렸다. 가위가 풀리자마자 어떤 새끼가 장난질이야? 하며 일어난 순간에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는 것이었다. 가만 생각하니까 꿈이라고 하기엔 생생하고 현실일까 생각해보니까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행정반에 옷도 안 입고 뛰어온 것이었다. 사실 박병장한테 들을 때 왠지 오싹했다. 귀신 따위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박병장의 말을 들었을 땐 왠지 무서움이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밤새 근무를 섰으니 근침을 하려고 씻고 막스 앞에서 담배 한 대 피려고 나갔는데 박병장하고 그 신병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뭔 얘기인가 싶어 들어보니 간밤에 웬 목소리가 박병장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신병도 자는데 누군가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더란다. 네가 걔한테 가르쳐줬냐? 다음부턴 수고하지 마라.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그 두 명은 지금 연락이 되질 않지만 그때 일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나도 아주 가끔 가위에 눌리는데 언제인지부터 모르지만 그때 그 아이의 말이 정말일까 싶어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교차시키게 된다.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희 집은 빌라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낡은 지하방에서 어떻게 빌라로 이사할 수 있었는지, 게다가 가장 좋다는 꼭대기층을 얻을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빌라의 구조는 이상하게도 옆 빌라와 벽이 맞닿아 있었는데 저희 빌라의 벽이 얇은 건지 옆 빌라의 벽이 얇은 건지 매일 밤마다 옆 빌라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소리에 잠을 못 잤습니다. 바로 옆집이면 직접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옆집이 아닌 옆 건물이라 저희 빌라에서 나와 옆 건물로 가야 했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노이로제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영장이 나와서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중에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를 하셨다고 말입니다. 옆집이 밤마다 시끄러워서 제가 매일 이사 가자고 했었는데 결국 이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어서 해주신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이 이사가는 날 아셨다는데 3년 전 옆집에서 살던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남편도 목을 그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밤마다 부부가 말다툼하며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 집에는 이사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사 왔던 사람도 금방 나가곤 해서 계속 비어있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데도 빌라 꼭대기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혹시라도 그때 시끄럽다고 밤에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진짜 잠을 못 자겠네.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할아버지의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평범한 농촌의 농가인데 그 시골 분위기가 썩 좋아서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끔씩 혼자서도 놀러 가곤 했다. 갈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잘 왔다며 반겨주셨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곳으로 간 것이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수년은 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봄방학 때 약속도 없었던 어느 날 너무 좋은 날씨에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다. 아직은 좀 추웠지만 맑은 날씨라서 기분은 매우 상쾌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바람도 쐴 겸 마루에 누워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흐르고 따스한 햇살은 몸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그때 하는 묘한 소리가 들렸다. 기계음 같은 게 아닌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다. 그것도 포인지 보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포와 보와 뭐 그 정도 사이의 소리였다. 뭔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울타리 위로 챙이 넓은 새하얀 여자 모자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울타리 위에 모자가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였고 울타리가 끝나는 곳까지 오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의 몸이 울타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 모자는 그 여자가 쓰고 있던 것이었다. 그 여자는 모자 색과 같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의 높이는 2미터가 넘는데 그 울타리보다 키가 더 크려면 도대체 키가 몇일까? 별 생각도 않으면서 그냥 멍하니 뒷모습만 바라보니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 그리고 그 여자가 사라지자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는 원래 키가 큰 여자가 엄청나게 밑창이 두꺼운 부츠나 힐을 신었다거나 키 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날 오후 논에서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 문득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까 엄청 큰 여자를 봤는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을까? 라고 해도 아, 그러냐? 라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울타리보다 키가 컸어. 뭐더라? 모자를 쓰고 포? 라고 이상한 소리를 내두면서 걸어가던데? 라고 하는 순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그냥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흥분하면서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또 울타리보다 키가 얼마나 컸냐며 약간 화가 난 듯이 질문을 쏟아붓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약간 당황하면서도 내가 질문에 대답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깊이 생각하더니 옆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전화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내 앞에 있는 할머니는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밤은 자고 가라 하니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못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무슨 잘못을 해버린 걸까? 라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까 그 여자도 내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마음대로 나타난 것이고 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니 할아버지는 누구를 데리러 간다고만 말을 하곤 차를 타고 나가버렸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자 내가 팔척 귀신에게 홀린 것뿐이고 할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라고 아무 걱정하지도 말라고 하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 귀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이 부근에는 팔척 귀신이 있다고 한다. 팔척 귀신은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키가 팔척 정도 되며 포포포포라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 본 사람에 따라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기모노를 입은 노파이기도 하며 작업복을 입은 중년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여성이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데다가 머리에는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점과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누구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옛날에 여행자에게 딸려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팔척 귀신에게 홀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왔듯이 팔척 귀신에게 홀리면 수일 만에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왜 하필 이 마을에다 봉인시켰냐 하면 아주 옛날에 주변의 마을들과 어떤 거래 비슷한 게 오갔던 것이라고 한다. 팔척 귀신의 피해는 수년에서 십수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 거래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에 봉인해버렸다고 한다. 나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그때였다. 할아버지와 한 노파가 함께 돌아왔다. 그 노파는 나를 보더니 대뜸 가지고 있으라며 부적을 하나 쥐어줬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2층에 비어있었던 방으로 올라가더니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그때부터 계속 나와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따라와서 문을 열어두게 했다. 이렇게 되자 난 속으로 생각했다. 아, 진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너무나 겁이 났다. 한참 후 2층으로 불려서 할아버지와 노파가 있는 곳에 들어갔다. 모든 창문이 신문지로 덮여있고 그 위에 부적이 붙어있는 데다가 방의 내구석에는 접시에 소금이 쌓아 올려져 있었다. 게다가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위에 조그만 불상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요강 2개를 내가 있는 방에 넣어주었다. 곧 있으면 해가 떨어진다.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네 할머니도 너를 부르는 일이 절대로 없으니까 누가 널 부르더라도 들으면 안 된다. 그래,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그때 나오도록 해라. 할애비가 집에는 연락해 놓으마. 라고 할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하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꼭 새겨듣고 지키도록 해라. 절대로 부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할아버지와 함께 온 노파도 나를 걱정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방에 혼자 남아있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하니 틀어보았다. 보고 있어도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과 과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이불 속에 들어가 부들부들 떨고 있기만 했었다. 그 상태로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던 모양인데 깨어보니 TV에선 심야에나 하는 방송, 아니 통신 판매 전선이 흐르고 있었고 시계를 보자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이상한 시간에 깨어버린 것 같아 찝찝해하고 있었는데 창문을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를 던지거나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가볍게 때리는 것 같은 소리, 그런 소리가 들렸다.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가 창문을 때리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아니, 그러려 했다. 진정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잘 넘어가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켜고 죽을 힘을 다해 TV만 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우면 그만해라. 나도 모르게 문을 열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라서 금방 손을 멈췄다가 손을 댔다. 반복하며 생각했다. 그러자 또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러냐? 너무 힘들면 이제 그만하고 이리 나오거라.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지만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누굴까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구석에 둔 소금 접시를 보니 쌓아둔 소금의 위쪽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부적을 쥐고 웅크려서 덜덜 떨고만 있는데 그때였다. 낮에 들은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창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낮에 본 그것이 웃는 얼굴로 창문 밑에 서서 손을 뻗어 창문을 흔들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나무 상자 위에 놓여진 불상 앞에 엎드려서 있는 힘껏 불쌍하게 빌었다. 살려달라고 빌었다.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지만 아침은 와 있었다. 눈을 뜨자 켜놓았던 TV에서는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되는 시간은 7시 13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어느샌가 기절해 있었던 것 같다. 방구석에 놓아둔 소금은 전체가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혹시 몰라서 내 시계를 봐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할머니와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이다 하며 울고 있었다. 1층으로 내려가자 아버지도 와 있었다. 바깥에서 할아버지의 어서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마당에는 마을 남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서 있었다. 승합차는 9인승이었고 운전석의 할아버지, 조수석의 아버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의자에 할아버지가 데려온 노파가 앉아있고 나는 정중하게 앉게 되어 8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다.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눈을 뜨지 마라.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에겐 보이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눈을 감고 있도록 해라. 내 오른쪽에 앉은 50살 정도에 돼 보이는 사람이 말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달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가 고비라며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노파에게 받은 부적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딱 한순간 실눈을 뜨고 옆을 봐버렸다. 긴 팔다리의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차 바로 옆을 달리고 있는 하얀 원피스의 여자. 머리는 창문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지 몸을 굽히려고 하자 나도 모르게 힉하는 소리가 났다. 보지 말아요! 옆에 앉은 사람이 화난 듯이 말했다. 나는 놀라서 눈을 꽉 감고 부적을 더욱 세게 쥐고 있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겐 저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점점 숨이 가빠지는 사람도 있고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어찌 마을에 지장이 세워진 곳 밖까지 도착하고 먼저 세워둔 아버지의 차로 옮겨 타 승합차에서 내렸다. 할아버지는 따라와준 남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였고 부적을 쥔 손을 펴려고 해도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잘 펴지질 않았다. 구겨진 부적은 새까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변해 있었다. 노파와 할아버지는 이 마을만 빠져나가면 팔척 귀신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려며 부적을 써주었고 나와 아버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 적응을 하고 그 이후로 10수년간 가위 한 번 눌리지 않고 살았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노파도 돌아가시고 난 지금에 와서야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엊그저께 외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그 마을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지장에 부딪혀서 지장이 하나 깨져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부터 창밖에서 들리는 낯익은 소리가 들렸다.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한 대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경찰은 타살인지 자살인지 밝히기 위해 방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경찰관은 죽음의 단서를 찾기 위해 그 일기장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일기장엔 바로 옆방에 어떤 여자를 짝사랑하는 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써내려간 일기장에는
온통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서 혼자 아파하는 글로 메어져 있었습니다. 자살하기 바로 전날의 일기를 보았습니다. 1월 1일 월요일 맑음. 오늘도 그녀가 날 보며 웃음을 보였다. 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녀를 피했다. 너무나도 사랑스런 그녀의 웃음을 피하기만 하는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녀를 생각하며 깡소주를 비울 때쯤 그녀의 방에서 들리는 침대의 삐그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신음소리. 아닐 거야. 이건 환청일 거야. 날 보며 수줍게 미소를 짓는 그녀가 그럴 리 없다. 하지만 분명히 들리는 그녀의 신음소리.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세상이 싫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할 것 같은 한없이 사랑스러워 보이던 그녀가 애써 그 소리를 외면하려 해도 그녀의 추잡한 신음소리는 더욱 나를 괴롭게 만든다. 더럽다. 삶이 싫다. 그녀가 더 이상 싫다. 일기는 여기까지였다. 경찰관은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옆방의 여자를 보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조용히 문을 두들겨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다. 그 뒤론 그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던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몰래 그녀의 방을 수색하기 위해 조용히 그녀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침대 위에 싸늘히 식어있는 그녀의 시체를 보았다. 한 손에 독약을 쥔 채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던 건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바로 책상 위에는 종이가 한 장 남겨 있었다. 그 종이엔 대학생이 자살하기 바로 전날 쓰여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는 오늘도 내 웃음을 외면하고 말았다. 나 같은 여자는 사랑할 자격조차 없는 걸까? 아무리 내가 좋아한들 내겐 아무런 눈길조차 보여주지 않는 그를 더 이상 사랑해도 되는 걸까? 언제나 내게 싸늘한 뒷모습만 보여주는구나. 한 남자에게조차 이렇게 외면당하는 내가 싫다. 이 종이를 읽은 경관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 그 대학생이 들은 그녀의 신음소리는 그가 생각하는 다른 남자와의 추잡한 행위가 아닌 그 대학생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그녀가 독약을 먹고 고통에 시달리며 이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이번에 너희들에게 들려주고자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야. 집중 좀 같이 해줄래?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
어느 날 남자가 기념품으로 토끼발을 하나 샀다. 토끼발은 3가지 소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던가? 토끼발을 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났을까? 그 남자는 10년 후에 사업을 하고 있었어. 제법 번창하고 있었는데 이런 한순간의 실수로 부도 위기에 몰리고 막연자실한 그는 토끼발을 들고 소원을 빌었어. 지금 나에게 4천만 원만 생긴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데 안 되겠지? 그렇게 소원을 빌고 얼마 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건축가로서 건설 현장에 나갔다가 변을 당했는데 기계가 떨어지면서 아들의 허리를 덮쳤고 그렇게 그는 허리가 잘려나갔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기절을 했고 아내 또한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 남자 또한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 안녕하세요. 김철영 고객님 댁이시죠? 아드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그렇다. 소원은 이루어졌다. 아주 비극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반쯤 정신이 나간 아내는 그까짓 돈이 무슨 소용이야. 내 아들 돌려줘 라고 외쳤다. 외쳤는데 그 옆에는 이 발이 있었다. 그런데 소원을 빌기가 무섭게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는 밖으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뜯어말렸고 소원을 빌어서 아들을 저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아내가 그를 원망하며 통곡을 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다. 방금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손으로 두들긴 소리가 아니었어. 발로 차는 소리였다고. 알아? 그렇다면 발로 두드리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할게. 그럼 다음 이야기 때 보자고.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임관하기 1년 전 생도 졸업반이었던 저는 중부전선 땡땡 사단의 철책선 경계부대로 전방부대 체험 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98년 여름 전년도에 있었던 수해의 흔적은 거의 다 복구되어 무너진 산비탈도 다시 쌓아 올리고 각 초소들을 잇는 교통로도
모두 복구가 되어 실습을 갔을 즈음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이 초소와 초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서로 경계에 맞닿아 있는 부대의 경우 제일 가장자리 초소를 하나씩 엇갈리게 배치를 해서 경계 부분에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A와 B가 있을 경우 초소에 투입하는 인원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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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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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3일째 되던 날, 항상 저와 함께 다니던 소초의 소대장은 결혼 준비로 외박을 갔고 저는 혼자서 순찰 코스를 따라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야간 작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자 전 마음이 급해져서 교통로를 뛰어다니며 초소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경계선 이쪽으로 넘어온 옆 부대의 초소를 지나칠 때 교통으로 돌아가지 않고 초소로 가로질러 지나던 전 초소의 입구에서 전투와 뒤꿈치가 비주각에 나와 있는 걸 보고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무 납작하게 엎드린 거 아니야? 하고 슬쩍 말을 건네고 지나쳤습니다. 어차피 옆 부대의 병사고 하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소를 지나쳐 5m쯤 갔을 때 교통로 가운데서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워문 옆 부대 병사 4명을 발견했습니다. 근무자가 담배를 가지고 다니 게다가 초소에서 교대하지 않고 교통로에서 만나 교대하다니 순간 전 벌컥 화를 내려다 순간 자신이 뭘 보고 왔는지를 생각하고 뒷머리가 쭈뼛하게 서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그 초소 안에는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 초소에는 그렇다면 누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어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실컷 놀다가 밤이 됐대요. 근데 A라는 애가 화장실이 급한데 그 전에 애들하고 수학여행이니까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라는 애랑 같이 가자고 했어요. B랑 화장실 갔는데 왜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좀 옛날 화장실이었다고? 옛날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가 뚫려 있는 여러 개의 칸이 있는 그런 화장실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A가 볼일을 보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B한테 계속 거기 있냐고 물어봤대요. 한 10번쯤 넘어가니까 B가 진짜 화가 나서 야, 너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진짜 내가 아니 네가 뭐라고 해도 그냥 가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A는 너무 무서워서 또 물어봤대요. 그런데 갑자기 B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상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야, B, 너 거기 있지? 원래 계속 A가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원래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A는 너무 무서워서 야, 너 내가 나가면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볼일을 다 보고 나갔더니 B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가 자기 나올 때 그냥 가버린 줄 알고 빨리 숙소로 들어가서 B한테 원래가 무슨 뜻이냐며 왜 그냥 가냐고 물어봤는데 B는 그냥 A가 한 번 더 물어봤을 때부터 그냥 숙소로 돌아왔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A가 무사히 수학여행을 끝마치고 학교에서 고대 언어, 뭐 여튼 옛날 언어라는 것을 배웠답니다. 옛날 언어의 원래라는 뜻은 지금 우리말로 해석하면 위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이 이야기는 제 동생이 군 복무 중에 자기 선임한테 들은 이야기랍니다. 이제부터 서술자는 동생의 선임입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과 함께 고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이기도 했지만 두 분 다 낚시를 워낙 좋아하셔서 고향에 있는 큰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골에 도착한 첫날부터 아버지께선 밤낚시를 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아버지를 극구 말리시며 못 가게 하셨습니다. 요새 동네가 흉흉해서 밤낚시 가서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건 헛소문이라며 할머니 말씀을 신경 쓰지 않으셨고, 밤에 할머니께서 주무실 때 몰래 나와 낚시를 하러 가셨습니다. 저 역시 덩달아 가게 되었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 그리고 저 셋이서 밤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두 분께서 약주까지 한잔하셔서 꾸벅꾸벅 졸고 계셨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낚시이기도 했고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상당히 쌀쌀한 늦가을에 잠도 오지 않아 저는 그저 뭔가 물지 않을까 찌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물가 주변으로 안개가 심하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찌의 윤곽선이 보이지 않아 그저 피곤해서 눈이 침침해졌거나 안개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 그런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관찰한 결과 찌가 고기가 물었을 때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었고, 그렇게 찌가 떨리고 있는데도 수면은 조용했습니다. 즉, 찌가 수면에서 3, 4cm 정도 떠올랐던 것입니다. 처음엔 무서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찌가 왜 그럴까? 자석이라도 달린 것처럼 왜 떠 있는 걸까? 저 찌가 원래 고기가 물면 공중에 뜨는 것인가?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떨리는 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찌 주변에 아지랑이들이 안개와 합쳐지며 하얀색의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진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하얀 안개들이 뭉쳐진 것 같은 그런 것이 말이죠. 이윽고 그것들은 사람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얀 물체는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점점 형체를 완성해가며
저희 쪽으로 천천히 그리고 공중에 뜬 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예산일이 아니다 싶어 주무시는 두 분을 깨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얀 물체는 점점 모습이 뚜렷해지는데 얼굴 부분에 눈, 코, 입이 만들어지며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고 점점 벌어지는 눈에는 퀭하니 어두운 구멍만 있을 뿐 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이 일어나지도 않고 제 몸 역시 움직이지 않아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친구분께서 꿈을 꾸시다가 화들짝 놀란 듯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거의 코앞까지 다가온 정체모를 형체를 보고서는 저와 아버지를 깨우려고 흔드셨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분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 그 두 사람을 양 어깨에 한 명씩 들쳐매고 1km 정도 뒤 길가에 세워놓은 차까지 달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차 근처까지 오자 제 몸이 움직여졌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께선 낚시를 간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일어나 보니 집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억이 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아버지 친구분이 어젯밤 일을 말씀드려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계속 말씀드리니 그제야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여하튼 무사히 돌아온 건 다행이지만 생각해보니 급히 도망치느라 낚시 도구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낚시 도구를 찾아와야 했기에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 두 분이서 저수지로 다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먹다 버린 쓰레기마저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수지 근처에는 조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혹시나 그 절에서 스님이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분은 절에 가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고 하시고는 오히려 서울에서 왔냐고 되물어보셨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서울 사람들은 이 저수지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고 이 근방 여인이 서울에서 온 낚시꾼이랑 정을 나눈 뒤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가족이 있는 남자는 매정하게 그녀를 버렸고 그녀는 그 저수지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곳에서 낚시를 하는 서울 사람이 종종 실종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에서 유류품 같은 것도 물에 떠오르지 않고 현장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단순 가출 처리되곤 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아버지 친구분께선 종종 저희 집에 오시는데 그때 이야기를 자주 하시곤 합니다. 당시 친구분께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엄청난 오한이 들고 닭살이 돋아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나니 눈앞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직감으로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저희 부자를 들쳐매시곤 뒤도 안 보고 뛰셨답니다. 평소라면 못 들었을 텐데 그 괴력이 어디서 나셨는지 본인도 신기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친구분의 집안이 예전부터 기운이 강하고 대가수에서 대대로 조상신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덕에 아버지 친구분은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그 친구분이 생명의 은인이라며 집에 오실 때마다 극진히 대접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는 좋지만 밤낚시는 특히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20년도 더 된 옛날 TV 프로그램 위크엔드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쇼와 50년대, 그러니까 1970년대 그 사건은 일어났다. 장소는 큐슈 지방의 과거 한때 탄광으로 번창했지만 광산이 폐쇄된 이후 완전히 쇠퇴해버린 마을. 그 마을에서 한 남자가 농사일 도중 실수로 벌초기에 자신의 발가락을 절단당했다. 이런 사건이라면 농촌 마을에서는 그리 드물지 않게 있는 일이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마을에서는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손발 결손 사고가 빈발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손, 발, 귀, 눈을 다치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그 소문은 인근 도시와 마을에 퍼져 사람들은 그 마을에 뭔가 쉬었다는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마침내 보험회사가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처음에 쓴 대로 이 마을은 광부들이 활동하던 무렵에는 그들이 쓰는 돈으로 인해 나름대로 경기가 돌았지만 폐광 이후 그들이 떠난 이후로는 침체 일로를 걷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마을 출신인 광부들의 경우에는 탄광 폐쇄에 대한 보상금과 공단 측의 퇴직금이 겹쳐 큰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하지만 뜻밖의 큰 돈을 손에쥐게 된 그들은 그 돈으로 새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집을 쓸데없이 중축시킨다든지 집에 게이샤들을 초대해 논다든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하와이 여행을 하던 등 흥청망청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소모하던 시절까지는 어떻게든 마을의 경제가 유지되었지만 그들마저 돈을 소비해버리자 경제력은 그렇게 결단이 나고야 만 것이다. 돈을 모두 탕진한 그제서는 뒤늦게 다른 도시로 떠날 수도 없게 되었고 생계를 잇기조차 어렵게 된 폐광촌 주민들이 결국 취한 행동은 그렇다. 보험금 사기였다. 돈을 계속 타내기 위하여 그들은 보험에 든 자신의 몸을 조금씩 사고로 위장하여 훼손한 것이었다.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죄로 고소할 준비를 진행하던 차 급기야 충격적인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큰일 났어요. 농사일 중 잘못해서 소대 갓난아기를 그만. 드디어 그 건으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 마을 사람들 거의 전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사기, 범죄 방조, 그리고 영아살이 혐의로 체포되었다. 돈을 위해 그야말로 축생도에 이를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의 마을, 손가락 절단 마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참,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소태, 자신의 아이를 빠뜨려 죽인 사건의 경우 부부가 처음부터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임신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란 이미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인간입니까?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언젠가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자친구가 이미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 결국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후부터 잠을 자고 있으면 꿈에서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그저 말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긴색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나타났지만 그저 쳐다만 보기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버스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문득 눈이 떠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사라지고 버스 안에서 저와 매일 밤 꿈에서 보던 여자만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을 보니 버스 기사는 없었지만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여자가 절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안 죽었네. 순간 잠에서 깼고 조용했던 귓가에 시끌시끌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여자는 나타났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하던 중 조심스럽게 남자친구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요새 여자가 나오는 꿈 꿔? 아, 너도? 아니, 그건 아니고 오빠 여자친구가 껐다고 해서. 뭐라고? 어떤 꿈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말하는 인상착의는 제가 본 여자와 동일했습니다. 혹시 여자아이도 있지 않았어? 맞아. 날 노려보고 있었어. 저는 그의 여자친구와 같은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 후 그와 헤어졌고 그 때문인지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섭자의 공포 이야기 섭공라. 나는 친구가 없다.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같은 여자친구까지도. 사교성이 부족한지 남들과 어울리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다. 그래서인지 영화 보는 것이 좋다. 그저 스크린을 바라보면 되니까. 주말마다 영화관에 간다. 멀티플렉스 같은 영화관도 가지만 주로 가는 곳은 인디 영화 상영관이다. 사람이 적은 한적한 객석에서 앉아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어느 주말 평소처럼 영화관에 갔다. 티켓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건넸다. 낯선 사람. 게다가 남자였기에 경계하며 뒷걸음쳤지만 남자는 환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저기요. 실례지만 제가 이 영화 찍은 감독입니다. 혹시 보고 나서 감상평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꼭 평가해 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일로 당황했다. 평소에 남자와 이야기할 일도 없는데 더욱이 감독이라니. 남자의 미소에 매료되어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그날 본 영화는 B급 공포 영화였다. 주인공인 여자가 남자에게 납치되어 창문도 없는 밀실에 감금되는 내용이었다. 영화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고어적인 연출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의 미소가 계속 떠올라 남자에게 뭐라 말할까 계속 그 일만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고민 끝에 말을 골라 감상평을 이야기하려 하자 남자가 먼저 말을 건넸다. 이 근처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차기작을 위해 설문조사할 겸 감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데뷔작이라 여러모로 신경 쓰이네요. 물론 길게 시간 쓰지 않아요.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 사례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는 영화를 제작하면 겪는 일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영화관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 안으로 날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올라가는 중 남자가 쑥스러운 듯 내게 물었다. 아까 제 영화 어땠나요? 아까 사람이 많아서 대답 듣기가 왠지 쑥스러웠네요. 여기라면 아무도 없으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오히려 공포 영화라서 직설적인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여자가 결국 밀실에서 괴로워하다가 죽는 내용이라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뭘 전달하고 싶으신 거죠?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문 앞에까지 데려왔다. 문 앞에는 제작사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남자는 열쇠로 문을 열며 나를 사무실 안으로 이끌었다. 사무실은 어두컴컴했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방에는 커튼이 쳐 있었다. 그녀가 뒤돌아보자 남자는 자신의 몸으로 문을 지탱하며 핸드폰을 받고 있었다. 미안해요. 작업 관련해서 연락이 왔네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자는 속삭이듯 내게 말했다. 다시 실내를 둘러본다. 사무실에는 별다른 가구가 없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뿐. 이상하게 주방이나 화장실도 보이지 않는다. 원룸 하나뿐.
생각해보니 처음 왔는데 묘하게 낯익은 방이다. 창문이라도 열까 해서 창가에 다가갔다. 커튼을 젖히자 벽이 있었다. 뒤를 돌아 남자를 쳐다봤다. 그는 처음에 봤을 때 보여준 그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 밖으로 가자 조용히 문을 닫았다. 순간 당황스러워서 손에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다. 현관 문 안쪽에는 손잡이가 없었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이 방이 왜 낯익었는지.